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여러분들 궁금해하실까봐 네. 내년 부동산 전망을 고수님들 한 분 한 분 모셔서 그분들의 의견을 배워보고 듣고 있습니다. 있죠. 예, 네. 오늘은 이게 진짜 제가 좋아하는 분입니다. 분전 리서치 아카데미의 김건우 네. 대표님. 정말 너무 예리해, 진짜. 요즘 너무 정확해. 이분은 그리고 제가 이분을 좋아하는 이유가 예, 이분은 색깔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색깔 잘 모르겠어요. 내릴 땐 내린다고 하고 오를 땐 오른다고 하고 어. 뭐 내려야 한다 올라야 한다 이런 거 없습니다. 네. 많은 상승론자들과 더 많은 하락론자들이 이래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게다가 김건우 대표님이 굉장히 소수파 의견을 소심파 그 전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요즘 그래서 대세와 좀 다른 얘기들이 많아서. 물론 뭐 시장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만 네. 꽤 많이 맞추기도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이어지는 이제 논리와 흐름이 중요해서 예, 항상 저희가 이분의 의견도 우리 꼭 한번 참고합시다 예. 라는 의미로 자꾸 모셔보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네. 분전 리서치 아카데미 김건우 대표님 모시고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도 좀 들어보고 네. 또 일기 신도시 요즘 재개발 요 문제 뭐 되냐 안 되냐 뭐 잘 된다 아, 정말 법이 큰일입니다. 문제다 뭐 네. 여러 가지 이슈들인데 그 얘기도 좀 네, 뜨거운 이슈가 될 텐데 오늘은 2%에 대한 악플은 금지. 오늘 까방권 2% 네. 오늘 난리 났다. 오늘 날라도 아닌다. 여러분 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2% 생일이지만 주인공은 분전 리서치 아카데미 김건우 김건우 대표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분전 아카데미? 그죠? 아, 분전 리서치 아카데미. 빼고 리서치 빼고 처음에는 리서치로 시작했는데 어. 이제는 워낙 그 리서치를 배우려는 학생들이 많아서 아카데미로 분전 아카데미로 바꿨습니다. 알겠습니다. 분전 네. 아카데미 김건우 대표님. 나도 그래서 가서 좀 배우고 싶네. 예. 이름만 유료입니다. 네. 자. 할인 좀 부탁드리고. 네. 자, 자. 최근 부동산 시장 흐름을 서울부터 일단은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말씀 주시고 내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가면 될 텐데 일단 그래프부터 보실 거죠? 네, 일단 좀 준비할 게 많아서 빨리빨리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엄청 많습니다 준비한 게. 예. 네, 일단 현재 시황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많은 데이터 중에서 현재 시세 정도 시세 측면에서 제일 정확하다고 보는 게 이제 조금 늦게 업데이트가 되지만 실거래가 지수 예. 한국부동산원에서 하는 실거래가 지수인데 실거래가 지수로 봤을 적에 서울이 저점 대비해서 지금 올해 13.4% 상승을 했어요. 9월까지 요게 실거래가 지수가 좀 늦게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예. 3일 후에 12월 15일에 10월 지수가 업데이트가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10월, 11월에는 조금 꺾였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기사들 나온 거 9월 보면. 기준으로는 13.4% 상승을 했고 네. 그러면은 이제 하락 대비 회복률, 그러니까 고점에서 이만큼 떨어졌는데 얼마나 회복했는지는 41% 정도 회복을 했습니다. 9월까지 기준으로 네, 포함 9월까지 보면. 기준으로, 그러니까 예. 전고점을 막 올라갈 적에 뭐 전고점을 깬다 막 이런 흐름까지 있었는데 그 정도까지 안 가고 한 절반도 못 회복한 올해 시장이었고 예. 전국적으로 보면은 한 6.5%. 근데 이게 또 서울 포함이니까 서울이 아까 13.4%라고 했으니까 서울 외의 지역으로 보면 아마 5% 미만. 별로 그러니까 반등이 없었네요. 전국적으로 보면은 사실 올해 물가 상승이 한 3. 몇 프로 되니까 한 그 정도 이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서울만 좀 올랐다 그러니까 올해. 바닥에서 벗어난 수준이었다. 요 정도라고 볼 수 서울도 또 올랐다가 지금 같습니다. 떨어졌을 가능성이 네. 높으니까. 있다는 거죠. 예. 예, 들어봅시다. 예. 근데 이제 9월을 고점으로 해서 일부 조정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정도 떨어졌냐면 하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 헬리오시티나 리센츠 이런 거래가들 보면은 뭐 9월 달에는 한 24억대가 많았는데 11월 달에 다 22억대의 거래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한 1억에서 한 1억 5천 정도 떨어지는, 그러니까 전체 가격이 한 25%니까 뭐 한 5% 정도 지금 떨어지는 그런 수준이고, 뭐 고덕 요런 데를 봐도 요거는 16.85 여기는 되게 그 단지에서 아주 좋은 동, 아주 특별히 언급되는 그런 동이거든요. 요거는 배제하고 보면은 8월 달에 한 15억대 거래되다가 15억대에서. 요새는 14억대가 거래되더라. 한 6, 7천 이렇게 떨어졌으면 한 또 한 4, 5% 떨어졌다. 네. 그러니까 여기 고레일 고덕 레미안 시스테이트 같은 데 보면은 똑같은 동이 10월 13일에는 15억 9천이었는데 11월 22일에는 14억 7천이니까 1억 2천 정도 떨어졌죠. 여기는 또 한 7, 8% 정도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뭐 강북 쪽으로 봐도 뭐 전반적으로 한 5에서 7, 8% 정도는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의외로 잘 버티는 곳도 있어요. 있긴 있습니다.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뭐 8월에 같은 동이 18억이었는데
11월 말에도 18억에 거래가 되고 예. 목동 같은 경우에는 신통기획 뭐 재건축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11월에도 올해 최고가를 기록을 하는 이 정도의 이제 흐름이 보이고 있어서 예. 전반적으로 보면은 잘 버티는 곳도 있고 약간 한 5에서 8% 정도 떨어지는 곳도 있다. 예. 이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경기나 서울 기준으로 60에서 70% 정도로 감소를 했어요. 예. 최고점이 뭐 요런 그 SH의 통으로 매입한 요런 거 제외를 제가 손으로 좀 해봤더니 3,700 몇십 건에서 이제 2,300건 요 정도가 됐으니까 고점에서 한 60 몇 프로 정도로 떨어졌고 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00건 정도에서 7,200건 정도로 한 70% 정도로 이렇게 떨어져서 아무래도 제가 그때 거래량이 뭘 의미하는가 지금 매물은 쌓여 있는데 매물은 분명히 쌓여 있는데 거래가 발생하느냐 마느냐는 수요의 크기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요의 크기가 아무래도 좀 줄어든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거래가 발생하고 나서 한 달 내 신고이기 때문에 실시간 어떤 거래 현황이라고 볼 수 없는데 그거를 이렇게 제가 팔로우를 하면은 11월 집계 현재 집계 추이상으로는 서울은 조금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거래량이. 거래량이 11월 집계가 완료가 되면은 아직 집계 완료가 안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1,900건에서 한 2,000건 정도 그래서 이때보다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원래 10월, 11월은 거래가 잘 안 되는 계절이에요? 아니면 올해만 그런 거예요? 11월, 12월은 원래 안 되는 계절이에요. 뒤쪽에도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런 수준이고 네. 그렇게 되면은 올해 1월 이후부터는 봤을 적에는 최저 거래량을 좀 찍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 폭락작일 적에는 뭐 779건, 그다음에 그 전에는 뭐 5, 600건 이렇게 했으니까 그 정도 수준까지는 지금 전혀 안 가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예. 추세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추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하지만 지방 거래량은 상대적으로 이제 떨어지지 않습니다.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은 서울은 뭐 작년 12월부터 쭉쭉쭉쭉 8월까지 쭉쭉쭉 올랐잖아요. 예. 근데 지방은 그러지 않고 여기서 이미 힘이 빠졌기 때문에 올랐다가 내려가느냐 아니면은 여기서부터 그냥 덜 오르고 그냥 쭉쭉 가느냐 이거고 그러니까 하락세나 이제 조정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지방의 거래량 측면에서는 그렇게 빠지는 건 아니지만 네. 애초에 덜 올랐기 때문이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약보합에서 조정 한 5% 전후 그러니까 잘 버티는 것도 있고 좀 많이 떨어진 것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한 5% 전후인데 예. 기사를 보면은 조금 너무 과장되지 않은 상황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최고가 대비 5억 6억씩 뚝뚝 사실 최고가가 2021년 대비했기 때문에 올해 최고점일 때도 다 3, 4억씩 그때보다 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이제 강남 이런 데로 보면은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네. 몇 달 사이 수억 날아간 집 음. 영끌 좀 고금리 18억 집 5억도 근데 이 정도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류의 기사가 진짜 많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실거래가나 이런 걸 보면은 그렇지는 않다. 0에서 뭐 마이너스 8% 평균적으로 한 5% 전후 이렇게 떨어진 것 같고 예. 보통 과거로 보면 원래 요 정도 떨어져도 언론은 좀 뜨겁게 반응하는 편이니까 오를 때는 오를 자고 때는 나면 미친 듯이 맞아요. 오른다라고 표현도 하고 그리고 또 떨어질 때는 뭐 한두 개 떨어져도 폭락장 시작인가 뭐 이러는 거라서 원래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번이 조금 좀 더 과하네 싶어요. 주로 그런 경향이 있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조금 더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작년 하락 때 굉장히 그 자극적인 기사들이 잘 먹혔거든요. 예. 하락 때. 네, 그래서 약간 이 약간 클릭 유발성 자극적인 기사들 많이 이렇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약간 예시를 하나 더 갖고 왔는데 약간 과장이나 잘못된 해석 혹은 잘못된 해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런 것들을 조금 조심해서 냉정하게 좀 기사나 데이터를 좀 봤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하나 갖고 왔는데 네. 예를 들면은 동탄 집값 5억 빠졌다. 뭐 20억에 거래됐는데 최근에 5억 하락한 거래가 있었고 저층은 13억에 거래됐다. 예. 근데 요 단지가 여기 동탄 린스트라우스 더 레이크 아파트라는 곳인데 네. 딱 보시면 여기 호수가 있죠. 네. 공원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요 앞동들은 몇 억씩 높게 거래가 돼요. 보통 원래 거래가 돼서 예. 여기에 거래된 요걸 보면은 중간에 20억짜리가 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가 요동이거든요. 아. 조망이 잘 나오는 거. 예. 근데 20억 거래가 됐을 적에도 저거 너무 높은 거 아니야라는 얘기는 있었어요. 높은지 낮은지는 평가하지 않는다고 쳐도 요걸 빼고 다른 105동끼리 비교를 해보니까 5억 뚝이 아니고
한 13억 5천에서 15억으로 거래가 된 거예요. 예. 요걸 빼고 요거는 약간 특수한 굉장히 좋은 알겠습니다. 호수 조망이다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네. 105동끼리 비교하면은 뭐 7층에서 26층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비싸게 거래한 것도 이해가 올랐거나 되네요. 비슷하거나. 예, 비슷하거나. 그런 네. 수준이죠. 음. 그리고 요 5억 뚝이라고 했던 요 11월 1일에 다른 평형은 역대 최고가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폭락한 시기라고 보기에는 사실 다른 평형은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렇게 기사를 보고 아 동탄 요 단지 폭락했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되시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죠. 의왕시 하객동에 위치한 뭐 여기가 5억 9,500만 원 떨어진 8억 500만 원에 거래됐다. 예. 라고 실거래가를 보니까 여기 요 거래가 있습니다. 14억. 아하.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누가 봐도 얘가 이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8억, 정도로 8억, 7억, 8억 하다가 밑에 봐도 7억, 8억, 7억, 8억 이렇게 하다가 네. 밑에도 7억, 8억, 7억, 8억 하는데 얘만 14억이잖아요. 뭔가 뭐 지인과의 협약이 있을 수도 있고 뭔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겠죠. 뭘까 저게? 근데 요걸 기준으로 5억 9,500만 원에 떨어졌다라고 기사가 나온 거예요. 아. 폭락이라고. 아하. 사실 요걸 빼고 보면은 그러면은 한 7억에서 8억 정도였는데 이때도 지금도 7억에서 8억 정도니까 오히려 의왕은 이런 조정장에도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오히려 맞은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약간 너무 이렇게 혹하지 마시고 지금은 약한 조정장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는 게 냉정한 시장 판단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세는 지금 계속 강세입니다. 특히 예. 서울이 상당히 지금 강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아파트 실거래가라는 아실이라는 그 앱에서 이렇게 이렇게 갖고 온 건데 아실을 보면은 이렇게 갱신이라고 이렇게 체크가 돼 있어요. 갱신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해서 재계약을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러면 갱신일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어요. 뭐 여골세를 줄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지금 시세가 한참 낮은데 갱신 청구권을 써서 어쩔 수 없이 낮게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예. 여골세라는 거는 지금 시세가 높은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줄 돈이 없어가지고 없어서? 높은 가격에 그냥 계약을 하고 거꾸로 대신에 주고 있을 수도 매달 월세를 준다든지 이게 네네. 왜곡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 갱신을 다 제하고 신규 거래가만 보면은 시장을 좀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경희공자이 9월에 뭐 이렇게 9억 몇천 이렇게 거래가 됐죠. 10억, 15 최고 15억 5천. 11월에는 거의 10억대입니다. 예. 그러네요. 많이 올랐죠. 두 달 사이에. 그리고 남산타운 조금 오래된 거 여기는 6월, 7월에는 뭐 6월 달에는 5억대가 주로였다가 7월에는 5억대에서 이제 6억대로 접어들었다가 지금 최근에는 7억 5천만 두 건 있어요. 이것도 많이 올랐죠. 그리고 전세는 왜 오르고 있다고 해석합니까? 전세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예전에 그 22년 말 23년 초에 엄청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떨어졌을 적에 고금리로 인해서 많이 떨어졌단 말이죠. 금리 높아지면서 전세값은 예, 떨어졌죠. 고금리랑 그때 제가 그 분석 드린 게 임대차 3법 2년 차 때 약간 그 수급의 왜곡이 좀 있었어요. 재계약이 막 한 번에 풀리면서 예. 그런 게 이제 해소되는 과정에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라고 봐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올해 1월부터 보면은 한 중반부터 올라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예. 바닥을 계속 다지고 있다가 그래서 한 4, 5, 6월부터 쭉 올라오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지금 전세가가 엄청 폭등했나라기보다는 그 아까 말씀드린 한 6월 요쯤이 이제 바닥이었고 바닥에서 꽤 올라오는 그냥 그런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올랐다. 요런 아직은 내년에는 많이 오를 수도 있는데 아직은 전세가 정말 많이 약간 거품 수준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하기에는 그냥 바닥에서 어느 정도 10% 혹은 15% 탈출하고 있다. 요 정도라고 네.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헬리오시티 아까는 이제 그 도심권 말씀드렸는데 헬리오시티 동남권도 뭐 10억대에서 뭐 11억대 그리고 그러네요. 여기 같은 경우는 특별해서 제가 갖고 왔는데 예. 올 하반기에 어떤 전세나 매매가의 약세의 주장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큰 강남구에 엄청난 큰 입주장 이런 게 있었어요. 특히 이제 개포 1단지에 6,700세대가 재건축 입주를 하는데 그 바로 옆 단지가 이제 요 아너힐즈라는 lok인데 네. 옆에 인근에 6,700세대가 지금 당장 11월 말부터 입주를 하고 있는데 전세는 14억대로 지금 기존에 7월부터 10월까지 14억대 거래가 딱 두 건이거든요. 네. 세상에. 하나에. 오히려 올랐네요. 12월 달에는 지금 14억, 14억 5천 이렇게 해서 방어 혹은 오히려 강보합을 지금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입주장이라서 저 옆 동네에서도 싼 전세 막 쏟아지고 그럴 텐데. 그럴 거라고 예상은. 요거는 저도 좀 의외예요. 저도 그 영향이
있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의외로 지금 주변에서 좀 버티고 있고 심지어는 요 단지도 최근에 떨어지긴 했는데 생각보다는 이 6,700세대라는 게 엄청나거든요. 그 근데 제가 단지 저 동네 지금- 가봤잖아요. 안화일주도 가보고 6,700세대라는 저기도 가보고. 그리고 진짜 좋습니다. 저기는 한번 전세 들어가면 한 4년은 안전하게 살 수 있잖아요. 네네. 저라면 저기 전세값 떨어지면 저라도 우리 집 전세 주고 이사 가고 너무 싶습니다.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집에 수영장 있어요? 없죠. 저기 하면 수영장 있고요. 네. 집에 골프 연습장 있어요? 없죠. 저기 가면 있어요. 와. 저기의 단점은 뭐냐면 한번 들어가면 안 애가 나온다는 집에서 거? 이 아파트 단지에서 없어지면 애가 어디가 있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곳곳에 숨어 있을 때가 너무 많아서. 그런 완전 요즘 아파트, 요즘 새 아파트. 그래서 그 인프라를 즐기려는 수요가 네. 탄탄하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생각보다 새 전세가를 아파트. 많이 방어를 하고 그래서 있는 우리가 것 전세가 같고. 12억인데 저기 13억이야? 바로 가자. 바로 가자. 똑같이 30평인데 왜 옮겨? 학교만 멀어지고. 야, 저건 똑같은 30평이 아니야. 라는 수요. 네, 그런 것도 워낙 요새 신축들이 잘 지어지고 있다 보니까 예. 그 평가가 좋다 보니까 좀 수요가 몰려서인지 잘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전세까지는 그렇게 방어를 하고 있고 이제 매물수를 보면은 매물수 같은 경우는 쭉 증가하다가 올해 내내 증가하다가 최근에 감소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그냥 저의 해석인데 전세로 좀 턴을 하지 않았나. 왜냐면은 최근에 집은 잘 안 팔리고 전세가는 오르고 있으니까 예. 이번에 일단은 낮춰서 팔지 말고 전세 주자. 전세가 잘 나가니까. 보면은 비슷한 시기에 전세는 조금 올라왔어요. 전세 예. 그 매물수가 이렇게 넘어온 게 아닌가라는 추정을 하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방금 아까 전에 서울은- 얘기했던 DH 아너힐스 같은 진짜 좋은 신축 아파트 말고도 네, 서울은 전체적으로 지금 맞아요. 오르고 있죠. 서울은 전체적으로 다 오르고 있습니다. 구축도 똑같이 오르고 있고, 뭐 도심도 오르고 있고, 뭐 강남권도 오르고 있고 다 오르고 있어요. 약간 경기나 지방까지 지금 많이 퍼진 상황인데 경기도 이제 핵심지는 조금 그렇게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서울이 되게 많이 오르고 있다. 많이 상방감정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런 추세고 그런 게 이제 그 매매가는 좀 약세고 전세가는 강세다 보니까 이런 매물이 이렇게 옮겨가고 아마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한동안은 여기가 좀 줄어들고 여기가 올라가면서 그때는 이제 전세가 조금 방어가 될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이런 흐름으로 가면은 그래서 매매를 했던 건 포기하고 전세로 이렇게 돌리면은 전세가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내년 상반기에 입주 물량이 너무 적은 거예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돌아가도 전세 물량이 의미 있게 높아지지 않으면서 전세 강세가 좀 유지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매물수는 항상 지금 매물수가 너무 많다라는 기사가 많거든요. 예. 계속 쌓여 있다. 그래서 무조건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그 추세는 지금 오히려 전세로 넘어가면서 조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지금 현재 상황은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고 왜 조정되고 있는가를 좀 분석을 해봤는데 제가 지난 9월 초에 나와서 그때는 이제 완전 피크점이었어요. 올해 상승의 피크점이었는데 그때 하방 압력을 많이 받고 있어서 예. 날 추워지면 좀 조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얘기된 게 좀 현실화되면서 좀 조정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그때 대출 규제의 가능성, 은행의 대출 태도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대출 규제가 진행이 됐죠. 어떤 게 예. 진행이 됐냐면은 특례보금자리론 중단, 거의 중단돼 중단. 하나는 중단됐고 그 다음에 뭐 50년 만기 DSR 그것도 이제 40년으로 줄이고 예, 그래서 예. 거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도 또 검토를 하고 있죠. 지금 어쨌든 은행 당국 그 금융 당국에서 특히 대출 이제 가계 대출 증가세에 대한 어떤 워닝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어서 유동성이 좀 통제가 되고 있다. 예. 그리고 그런 시그널들이 조금 매수하기에 좀 기다려 보자라는 어떤 심리를 좀 자극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많이 상승한 곳은 이제 아무래도 1월부터 8, 9월까지 계속 올랐기 때문에 가격이라는 건 사실 좀 적응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는 한 25억이야, 여기는 20억이야라고 하면은 15억에서 급하게 20억까지 올라왔으면은 20억이라는 가격에 적응을 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좀 급하게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이제 지역별로 그런 것들이 가격 부담이 돼서 너무 비싸 보인다 갑자기. 그 소유주는 특히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요 정도만 하면 팔아볼까 이런 심리. 그 다음에 그 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비싸라는 일단 심리들이 이제 부담으로 작용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시 경제가 좀 불안하다. 그때 그 미국 이제 그 10년차 그 채권 기준으로 했을 때 그때 4.3% 정도였거든요. 근데 5%까지 갔었죠. 예. 5%까지 갔다가 최근 안정세. 그러니까 금리가 급등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게다가 우리나라는 뭐 레고랜드 1년 차 뭐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그 대출 금리는 조금 더 올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금리 급등이 있었다. 물론 최근엔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요 금리가 안정화된 게 다시 시장에 다른 방향으로 반영을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거래량이 대세 상승으로 가기에는 좀 약했던 거예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최고점이 3,700건 정도였는데 역사적으로 월 평균 한 6,000건은 나와야 돼요. 서울이. 아하. 그 정도 5,500건, 6,000건 정도 나와야 되는데 상승장이라고는 했지만 올해 반등장이라고는 했지만 한 3,000 몇백 건 정도로는 대세 상승을 뚫기는 좀 약했다. 수요가.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의 한계를 부딪히니까 거래량이 오히려 급감하는 그런 흐름. 그 다음에 아까 여쭤보셨지만 계절적 요인이 있어서 겨울에 좀 약세가 원래 거래도 좀 덜 있다. 되는 거. 그래서 계절적 요인 안 그래도 갖고 왔는데 서울시 월 평균 거래량을 보면은 원래 11월, 12월, 1월 여기가 추울 때 이게 실제 약간 부동산이라는 추네요. 주식과 다르게 실질적으로 이사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겨울에는 좀 거래량이 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여름에 좀 많고 그러나 최근에 11월, 12월에 줄어드는 거래량의 폭은 저 폭보다는 좀 세네요. 더 센 거죠. 더 센 상황이고 그리고 제가 이거를 실거래까지 해서 아까 말씀드린 걸로 17년 평균을 내봤어요. 되게 재밌게 그래프가 나오더라고요. 17년 평균을 이렇게 쭉 내보니까 이렇게 올라가다 올해랑 똑같아요. 거의. 이렇게 올라가다가 9월, 10월에 잠잠하고 11월, 12월에 내려가는 이게 매달 평균이거든요. 근데 요 그래프를 잘못 해석하면은 그러면 1월에는 더 낮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17년 동안 똑같이 이렇게 계산을 한 거기 때문에 예. 이때 평균이 이때보다 11개월 뒤라고 보셔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또 하나의 어떤 인사이트를 보면은 우리나라 이게 서울의 평균 집값은 1월 대비 12월에 4% 정도 올랐다. 항상 매년. 평균 4% 정도 올랐다. 네. 요 정도는 그 정도는 매년 꾸준히 오르고 있거나 물론 매년 이제 해마다 이제 급등할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막 그랬지만 17년 평균으로 한 4% 정도 올랐구나. 그리고 계절적으로 이렇게는 많이 오르다가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이런 모습을 좀 보일 수 있고 이게 사실은 왜 이런 계절적 성향이 있는가 이런 거를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뭔가 이렇게 통계적으로나 뭐 영구적으로 나온 건 없지만 저의 추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은 규제들이 하반기에 많이 하더라고요. 뭐 8.2 대책, 9.13 대책, 뭐 12.16 대책, 뭐 거의 다 하반기에 합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도 2003년 10월 29일 날 하고 그리고 부양책은 상반기예요. 그리고 선거는 상반기에 있어요. 예. 지선, 총선, 뭐 대선 다 상반기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하반기엔 뭐가 있습니까? 국감이 하반기에 있어요. 가계부채가 높다, 집값이 많이 올랐다 해서 전반적으로 그런 흐름, 뭐 금리나 유동성이나 이거는 계절적 흐름이 있을 리가 없고 알겠어요. 그런 이해되네. 정책적인 부분 아하. 그게 그리고 실수요 이사 뭐 전세 흐름 이런 거와 그게 또 실질적인 계절적 영향 네. 이런 게 복합적으로 반영하다 보니까 국토부 공무원들도 그런 아는 흐름이 거예요. 아닐까. 그러니까 부양책 써 그러면 버티다 한 3월쯤에 내놓고 그럼 곧 이제 탈환하는 거 알거든. 계절 요인으로. 야 규제 좀 해 그럼 조금 기다려 보세요 하다가 이제 한 9월쯤에 만에. 내놓으면 3개월 만에 이게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답하기 좋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조정이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고 그런데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고 실제로도 요새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2009년 하반기랑 똑같은 상황 아니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어떤 말이냐면은 2009년 하반기가 2006년 7년에 급등을 하고 예. 그 다음에 금융위기가 터져서 급락을 맞아요. 했어요. 그 다음에 그때 금리를 엄청 낮추고 규제를 확 풀어줘서 2009년 상반기에 엄청 반등을 했어요. 살짝 반등. 그때 다시 규제를 묶으니까 그때부터 4년 정도의 중장기 침체장이 왔었다. 예. 지금도 21년에 급등하고 22년에 폭락하고 규제 풀어줘서 올랐는데 잠깐 올랐는데 뭐 DSR 조금 쪼이고 이러니까 약간의 조정장이 왔으면은 지금부터 네. 4년은 침체되는 거네. 똑같네. 컨트롤 C, 컨트롤 V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실제로도 있고 저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예. 그거를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봤는데 그렇다고 보기에는 사실은 그때는 지금하고 많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2011년 말까지인데 올해 그러니까 최근에 2021년부터는 거의 서울하고 지방하고 22년까지 커플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유동성으로 인해서 같이 급등하고 2020년 고금리 등으로 인해서 같이 급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때는 급등할 때도 서울과 주요 수도권 버블 세븐이라고 했던 그거 중심으로 이렇게 급등을 하고 지방은 빌빌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금융위기가 터졌는데도 지방은 별로 오른 게 없으니까 별로 떨어진 것도 없어요. 예. 그리고 나서 뭐 부양책 쓰고 뭐 이랬을 적에 이렇게 거의 이 서울은 전고점을 뚫는 정도로 엄청 세게 반응을 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여기서 규제만 너무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 규제를 강화를 했거든요. 이때 뭘 했냐면은 수도권만 규제를 강화했어요. 그러니까 수도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 침체장을 접어들었어요. 근데 지방은 이때부터 오히려 급등한 거예요. 그래서 네. 이때는 09년부터 11년까지는 침체장이나 하락장이라기보다는 갭매우기 장이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예요. 보시면은 요 때는 비슷한 지수였다가 이만큼 벌어졌다가 기가 막히게 만났잖아요. 오히려 예. 갭매우기 장이었고 전국적으로 보면 오히려 상승장. 이게 사람들이 2009년부터 2011년이라고 하면은 부동산은 끝났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의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전국 평균으로 보면은 2009년 하반기에 규제 추가적으로 강화한 다음에 2010년 중반까지는 조정장을 맞이하고 예. 그 다음부터 전국적으로 보면 오히려 급등을 해요. 그럼 서울이 안 올라간 건 그 이전에 1, 2년 사이에 너무 올랐던 거라서 너무 올랐고 가격 레벨이 너무 높았고 그 다음에 그 금리가 이제 떨어지고 규제도 풀었고 할 적에 정부에서 지방과 서울의 규제 차이를 엄청 크게 둔 거예요. 그래서 엄청 크게 뒀더니 약간 유동성이 지방에 집중을 되고 사람들이 지방은 가격 레벨도 낮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이 높았던 것도 있는데 이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에 네. 돈이 일로 몰리고 규제도 여기가 약하기 때문에 요쪽으로 이제 수요가 몰려서 그러니까 서울에는 집은 또 안 오르고 서울은 침체가 되고 지방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보인 거죠. 그리고 미분양 같은 경우에도 16만 원 호까지 갔다가 그러니까 네. 지방 미분양이 대부분이었으니까 지방의 규제를 풀어주니까 이렇게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09년부터 11년을 하락장으로 기억을 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미분양까지 감소를 하는 그런 장이었기 때문에 그 지금 어떤 중장기 침체장이 또 오는 거 아니야라고 하기에는 사실 상당히 지방 혹은 전국적으로 봤을 적에는 굉장히 다른 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금리가 그러니까 지방이 혹은 전국 평균이 이렇게 올라갈 때를 보니까 금리가 들쭉날쭉 하다가 추세적으로 안정화가 되었을 적에 그리고 수도권만 묶고 지방은 규제 완화가 되었을 적에 이렇게 급등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뭐 규제적으로는 이렇게 급등락을 하진 않지만 금리적으로는 제가 추정하기로는 혹은 지금 뭐 많은 어떤 금융권이나 뭐 월가나 이런 데서 얘기되기로는 어쨌든 앞으로 금리 인하가 뭐 한두 번 이렇게 내년에 몇 번 이렇게 될 거고 추세적으로는 적어도 지금보다는 더 낮아지는 금리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될 건데 금리 흐름이 이게 그 당시에 2009년 당시의 금리 흐름인데 이때처럼 이렇게 금리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집값이 이렇게 올라간 게 지금 이때는 지방 중심으로만 올라갔지만 지금 지방과 어떤 서울의 가격 레벨 차이가 엄청 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규제도 지금 지방 규제나 서울 규제는 지금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디커플링이 되게 세게 나서 지방으로 쏠리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러니까 서울의 중장기 침체장으로 가기에는 지금 오히려 이 그래프를 걱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금리가 안정화되면은 오히려 집값이 올라갈 걱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어쨌든 간에 다르다. 2009년의 상황과 굉장히 똑같다라고 생각해서 중장기 침체장을 예상하기에는 너무도 다른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이런 규제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요 측면에서 정리를 드리면은 전국적으로 봤을 적에는 오히려 중장기 침체장이 아니고 오히려 금리 하향에 따른 하향 안정화에 따른 급반등하는 흐름이었다. 예. 그러면은 내년부터의 우리나라 시장도 급반등을 할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의 우려가 되는 그런 시장이지 중장기 침체장으로 가는 시장으로 보기에는 좀 애매하지 않은가. 예. 그러면은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지방은 지방이고 서울만 놓고 보자. 예. 서울은 똑같이 반복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2009년에는 반등했을 적에 전고점을 깨버릴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21년 코로나 때 고점을 깨버릴 정도로 예. 너무 많이 반등을 했던 그러니까 또 하나의 거품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고점 대비해서는 40%만 올라온 정도이기 때문에
그 전고점을 깨버린 데에서 중장기 침체장으로 갔던 그런 흐름하고 그런 가격 위치하고 지금 다른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2009년에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거든요. 요때 규제를 정말 많이 풀었는데 예를 들면은 DTI를 해제했어요. 예. DTI를 해제했다라는 거는 대출을 받지 소득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심지어 다주택을 해도 열 채를 사도 나의 소득과 무관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또 하나의 거품을 만들어낸 게 09년. 지금은 그 정도의 거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또 하나의 저때부터 못 오른 건 새로운 규제가 생겨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올 초에 DSR을 푼 거예요. 네. 그럼 올해 집값이 더 올랐겠죠 아마. 40%만 오르지 않고 더 많이 올랐겠죠. 많이 올랐는데 10월달에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른다면서 DSR 40% 다시 걸어 이런 떨어지겠죠. 그렇게 됐으면은 이때와 굉장히 유사한 흐름인 것 같은데 지금은 그 정도의 규제 완화를 하지도 않았고 그 정도로 집값이 거품이 한 번 더 거품이 생기지도 않았고 했기 때문에 이때와는 굉장히 다른 흐름일 것 같아서 사실은 내년도 이후의 어떤 상황은 과거의 반복을 보고 미래를 추정을 하기보다는 내년도 상황 그냥 그 자체만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요 얘기가 사실은 워낙 많이 나오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럴듯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제가 요것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굉장히 다른 상황, 지방 알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다른 상황이다. 규제에 풀었다 쪼임 이런 걸로 봤을 적에 그다음에 가격 레벨의 수준으로 봤을 적에도 다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그래서 요 역사적 흐름의 반복이라기보다는 내년도 그냥 그 상황 자체에 집중을 해서 보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집값이 좀 거꾸로 오르기 시작하면 네. 규제를 더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게 조금 걱정이라서 예를 들면 지금 규제를 많이 풀어놓은 상황인데 네. 집값이 오르면 다시 그 규제하면 되지 할 수 있는데 네. 사실 지금 이거 조금 많이 하고 있는데 집에 대한 규제가 네. 다음에 더 할 거 아니면 이거 풀어준 거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규제라서 푼 거는 풀었겠으나 네. 보통 때보다 이거는 규제가 좀 약해. 그래서 요거는 하려면 할 수 있어. 하는 게 뭐가 있을까? 어떤 카드가 있을까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물론 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규제는 그냥 뭐 굳이 레벨로 따지자면은 역사적 평균 수준, 그러니까 되게 많이 푼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풀려고 했는데 야당이 반대를 못한 것도 많고요. 예를 들면 취득세를 완화하고 싶었는데 못했고 실거 주문을 해제하고 싶었는데 아마 지금 못할 것 같죠? 못할 것 같고. 그다음에 양도세 준 것도 지금 시행령으로 일시적으로만 풀려 있어요. 물론 시행령은 연장을 하면 되지만 그래서 해법은 개정을 못했고 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DSR도 40%를 유지하고 있고 DSR 40%라는 거는 우리나라 대출 규제 물론 지금 대출이 크기 때문이지만 어쨌든 간에 규제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강력한 유동성 통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규제를 진짜 많이 풀었나? 그리고 지금 미분양이 그렇게 난리라고 하는데 지방에는 미분양 대책도 안 나왔어요. 미분양 예를 들어 옛날에 미분양이 되게 많았을 적에는 미분양을 매입하면 양도세를 면제해줘요. 뭐 그런 것도 있었죠. 미분양 특례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미분양 특례도 없었고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규제를 많이 완화한 상황인가? 이런 생각은 좀 들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뭔가 나온다고 하면은 결국은 뭐 양도세를 더 강화하거나 혹은 거래를 뭔가 막거나 뭐 이런 측면인데 사실 그런 거에서 지금 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DSR을 이미 이렇게 강력하게 네.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역대로 보면 나름 센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 아닌가. DSR이라고 하는 게 네네네 과거에는 없었던 규제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못 풀 거 아닙니까 DSR을? DSR 못 풀죠. 그러니까 지금 더 뭔가 풀기도 어렵고 풀기는 애매한데. 푼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이제 국토부 장관 후보로 올라오신 분이 얘기한 것처럼 비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풀어서 왜냐하면은 PF 문제들이 다 비아파트에 걸려 있기 때문에 네. 그쪽을 풀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아파트 쪽에는 풀만한 것들은 아마 뭐 예. 푼다고 해도 지방 미분양을 해소할 만한 뭐 미분양 완화. 근데 그것도 지금 아파트는 PF 쪽으로 그렇게 심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푼다고 하면은 비아파트 쪽에 좀 해제가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아파트 시장에는 뭐 큰 영향은 미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규제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더 강화도 아니고 아파트 쪽으로는 더 약화도 아니고 그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고 있고 그래도 하나 있다라고 하면은 가계부채가 너무 크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뭐 전세 대출을 뭐 DSR에 건다, DSR에 포함시킨다 이런 약간 가계부채의 세부적인 아니 가계부채가 아니고
그 대출 규제의 세부적인 조정 이런 것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것까지 설명드리고 어쨌든 내년 그 자체 내년 상황 자체만 좀 놓고 보자라고 했을 적에 이렇게 나눠봤어요. 내년에 과연 지금의 조정장이 결국 2차 하락으로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은 단기 조정 후에 재상승을 할 것인지 요거를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상방 압력, 하방 압력을 가지는 요소가 다 따로 있습니다. 둘 다 있겠죠. 예. 그래서 상방 압력은 잠시만요. 물량 감소. 일단 상방 압력은 물량이 일단은 내년에 굉장히 적습니다. 입주 물량입니까? 네, 입주 물량이 굉장히 적어요. 뒤쪽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그리고 뭐 전월세가 상승, 그다음에 금리가 추세적으로 좀 낮아지고 있다 이런 낮아지고 것들하고 있는 거. 예. 하방 압력은 뭐 지금 일단은 조정장은 현재 겪고 있기 때문에 심리 심리적으로 안 좀 좋고. 위축돼 있고 그다음에 많이 상승한 것은 여전히 가격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대출 규제 이런 것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은 일단 10월까지 너무 적은 물량이에요. 이게 제가 저번에 나와서 24년 내내 물량이 너무 적다. 정말 예. 몇십 대만 너무 적거든요. 예. 너무 적다라고 얘기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둔촌주공이 원래 25년 1월에 입주한다고 했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한 달 반 정도 땡긴다고 해요. 24년 11월에 12,000세대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1년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숨통이 트였습니다. 그리고 25년에 너무 입주가 몰릴 예정이었는데 그것도 오히려 약간 숨통이 트이면서 좀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아마 서울시 발표도 둔촌주공이 여기에 있다라고 가정을 한 것 같은데 이거 약간 옮겨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둔촌주공이 이대로 당겨진 건 다행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1월부터 10월까지의 입주 물량은 정말 적어요. 정말 수십 년 만에 이렇게 입주 물량이 적을 때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적어요. 왜 저렇게 적어졌습니까? 이렇게 적어진 이유는 지금 뭐 착공 물량이 적고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거랑 네.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관계가 없고 이것은 뭐 약간 뭐라 그래 규제를 회피하고 뭐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고 아니면은 뭐 약간 코로나 이슈도 좀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원래 24년 예정이었던 준공 단지들이 25년으로 밀린 거예요. 그래서 25년에 엄청나게 물량이 많을 뻔했어요. 실제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많은데 둔촌주공이 이렇게 빠져나온 거죠. 어쨌든 이거는 되게 약간 우연히 겹친 거예요. 우연히 겹친 거예요. 24년에 그냥 원래 준공되려고 했던 것들이 밀렸을 뿐이에요. 어쩌다가 보니까 공사 기관들이 대부분 요새 아마 기사에서 많이 봤을 텐데 뭐 조합이랑 시공사랑 뭐 싸운다. 뭐 8개월 밀리고 12개월 밀리고 이러다 보면은 다 24년 예정이었던 게 밀렸어요. 네. 그런데 규모가 굉장히 컸던 큰 것들이 거죠. 밀리다 뭐 보니까. 3,000세대 뭐 레미안 뭐 이문의 라그란데 이런 게 뭐 3,000세대인데 6개월 밀리면서 25년 초가 됐다든지 이런 게 거의 대부분이어서 24년에 물량이 적은 것은 사이클상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예. 그럼 요즘 착공 물량 줄어들어서 이제 네. 입주 물량 적어지는 건 언제입니까? 그거는 26년 이후일 거예요. 26년 이후일 거고 서울을 제외하면은 26년 이후에 물량이 굉장히 적을 거예요. 특히 27년, 8년은 굉장히 적을 거고 서울은 그나마 뭐 아무리 사업성이 안 좋아지고 이래도 그래도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들은 우리는 하겠다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은 그나마 좀 버티는데 다른 곳들은 26년 이후로는 되게 좀 문제가 있죠. 물량이 그래서 적다. 지금은 24년 전망을 하고 있지만 좀 길게 보면은 26년, 7년, 8년 이후에는 되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네, 예. 그리고 요게 물량이 감소를 하면은 물량이 적다라고 해서 무조건 집값이 오르는 건 아니에요. 물량이 적을 때도 집값이 떨어질 때도 있고 물량이 많을 때도 집값이 오를 때도 있어요. 근데 전월세 가격은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아요. 입주 물량과 입주 물량과.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내년에도 아마도 전월세 가격을 자극을 할 것 같다. 그리고 요게 매매가를 적어도 받쳐주긴 할 거다. 떨어지는 걸 전월세 가격이 오른다고 매매가가 무조건 오르는 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적어도 떨어지는 걸 받쳐줄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래서 10월까지 너무 적은 물량이 일단 전월세 가격을 자극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착공이 너무 요거는 제가 거의 매 분기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예. 올 초보다 나아진 상황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계속 적은 상태를 유지할 것 같고 서울은 그나마 정비사업의 착공으로 내년에 좀 나아질 것 같은데 지방은 계속 착공이 바닥을 길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26년, 7년 이런 이후에는 계속 어떤 입주 물량 감소와 전월세가 상승이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지금 금리 그냥 요게 제일 많이 사용하는 5년 고정 그 대출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금융채 5년물인데 뭐 한 달 반 만에 1% 가까이 떨어졌어요. 0.9%. 예. 실제 요게 대출 금리가 1% 가까이 떨어지는 거고. 예.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가상금리도
좀 올리나 싶었는데 한번 이제 대통령께서 좀 불호령을 좀 내리니까 또 이렇게 좀 가산금리 내리는 그런 네.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세가 가격이 상승할 전망인데 전세 가격이 왜 상승하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물량 감소와 금리 하락이 있어요. 그게 있는데 또 하나 추가적으로 뭐 있냐면은 지금 지역별로 아직은 역전세 상황이에요. 아직은 2년 전 전세가가 지금보다 높습니다. 예. 근데 점점점 이렇게 갭을 메우고 있어서 역전세가 거의 끝나가는 그런 단지들이 보여요. 아까 말씀드린 경희궁 자이 뭐 이런 데만 봐도 갱신 가격과 신규 가격이 거의 차이가 없거나 신규 가격이 더 높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갱신 가격과 신규 가격 보면은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역전세가 끝난 단지들. 역전세가 끝난 단지들이 하나둘 생기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면은 재계약이 늘어나면 갱신이 늘어나요. 왜냐면 시세가 높아지니까 예. 지금 임차인이 계약갱 신청권을 많이 쓰겠죠. 갱신을 많이 쓸수록 신규 수요자들은 물건을 구하기가 어려워져요. 예. 그러면서 그 좀 가격이 높아져요. 그럼. 상방 압력을 받으면서 거기다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규 물량이 계속 나오면은 아무리 여기서 갱신을 많이 해도 신규 물량이 나오면 좋은데 신규 물량도 적고 거기다가 금리까지 하락을 해요. 그래서 물량이 적고 매물이 적어도 내가 올려줄 여력이 안 되면 못 올려주는데 금리가 낮아지면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적에 실질적인 이자, 그러니까 나의 실질적인 임차 주거비가 낮아지잖아요. 금리가 낮아져. 그래서 올려줄 여력까지 생기면서 내년에는 좀 적어도 상반기에는 전세가 상승의 어떤 가능성이 좀 보입니다. 굉장히 많은 요소에서 전세가 상승의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살짝 걱정이 되는 거는 그런 이유로 24년 상반기에 전세가가 상승하면은 26년 상반기 역전세가 날 가능성이 있어요. 또 그거는 이제 뭐 추후 따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내년 자체만 보면은 전세가가 상승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면 이제 물량도 감소하고 금리도 낮아지고 전월세가도 그로 인해서 상승을 하고 상방 가능성이 높다는 이러면은 거군요. 조금 상방 압력 쪽이 좀 강하지 않을까. 거기다가 또 하나는 많이 상승한 곳은 가격 부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예. 지금 반등폭이 크지 않았던 것들은 그렇게 별로 안 올랐거든요. 음. 그리고 여기서 조정량을 또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21년 고점 대비하면은 여전히 막 마이너스 30% 이런 데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게 언제적 가격이랑 비슷하냐 보면은 19년 말 가격하고 비슷한 곳들도 있어요. 서울에도. 서울에서 외곽지 이런 데 보면은 19년 말 뭐 20년 상반기. 그러면 지금 23년에도 여전히 그 가격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3년 동안 물가도 되게 많이 오르고 소득도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유동성 뭐 이런 것 때문에 소득도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실질 가격으로 보면은 명목 가격이나 실질 가격으로 보면은 거의 2018년, 17년 가격인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은 가격의 어떤 부담이 상당히 적고 이 상황에서 전월세가 올라가고 금리 내려가고 물량 감소하면은 이런 것들이 좀 상방 압력을 세게 받지 않을까. 제 생각에 2023년에 많이 올랐던 뭐 잠실, 뭐 동탄, 뭐 광교, 뭐 강남 뭐 이런 데보다도 비싼 아파트들은 당분간 쉬겠으나 어느 정도 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보다도 덜 올랐던 것들이 내년에 전세가와 금리와 물량의 영향을 받으면은 이런 것들이 안 오르기는 지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역전세가 올해는 뭐 많이 있을 거라고 다들 그렇게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역전세가 생각보다 금방 끝나고 네. 역전세도 있긴 있었죠. 네, 근데 계속 생각보다 있었죠. 금방 네. 끝나고 네. 전월세 가격이 유독 많이 오르는 거는 네. 뭐 집을 사야 한다는 신호? 이거는 무슨 그러니까 역전세는 계속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 단지에서 해소가 됐는데 역전세는 지금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역전세로 인해서 그 가격이 떨어지지 않은 거죠. 역전세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22년 말에 폭락이 왔잖아요. 예. 그게 역전세 때문이었어요. 음. 그러니까 역전세난에 의한 하락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일찌감치 다 맞았고 예. 그때 던져야 될 사람들 급한 사람들 다 한 번에 왕창 털어가지고 22년에 그때 이미 천천히 떨어지지 않았고 예. 그때 폭락이 왔고 23년 초까지 그때 다 왔고 예. 그 다음에 살아남은 사람 그때 남은 사람들은 뭐 돈을 빌리던 뭐를 하던 간에 뭐 어떻게든 메꿀 수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예. 버텼던 거고 그 덕에 역전세는 계속 살아 있었지만 집값은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지 않았던 거고 그런 흐름이었지 역전세가 없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내년도에 약간 하방 압력을 원래 생각했던 거는 둔촌주공 분양권 그 다음에 뭐 둔촌주공이 입주를 앞두고 둔촌주공 전세
이런 것들이 쏟아지면서 왜냐면 12,000세대거든요. 엄청나. 예. 그런데 지금 실거주 의무가 해제되지 않으면서 분양권이 사실상 안 나오게 생겼어요. 둔촌주공 분양권이 나오면은 일반 분양이 4,000세대가 분양을 했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팔겠다는 사람들이 계속 물건을 이렇게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변에 예를 들어서 둔촌보다 안 좋은 곳들이 네.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분양권들은 나는 이거 입주하기 전에 빨리 팔고 싶은데 해서 조금 시세보다 좀 싸게 내놓으면 그게 예. 4,000세대 정도 되니까. 네. 그러니까 둔촌주공 분양권이 풀리면은 얘는 시장에 좀 아래쪽 영향을 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뭐 그 정책에 대한 찬반은 둘째치고 어쨌든 현상적으로 그게 안 풀리면은 시장에 하방 압력 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거주를 그 사람들이 다 하셔야 되니까 이게 전세 물량으로도 안 나옵니다. 그렇겠네요. 그렇죠. 이게 원래는 이제 실거주 의무가 풀리면은 이게 전세로 나오면은 그때 이제 10월 11월에 입주를 하면은 한 9월부터는 그 하방 압력이 굉장히 강할 수 있었는데 네. 그것도 좀 약해졌고 그다음에 뭐 총선 뭐 굵직한 호재들 뭐 GTX랑 총선 이런 것들이 이렇게 겹쳐지면서 상반기에 막 이런 정책들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하방 압력이 이런 있을 만한 이런 요소들과 비교했을 적에 저는 이쪽이 확실히 강하지 않을까 내년 적어도 한 여름 봄 여름 정도까지는 저는 강세 그러니까 일단 현재 조정장은 인정하고 저는 원래부터 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현재 조정장이 일단은 겨울까지 뭐 정확하게 날 수 없지만 어쨌든 뭐 1, 2월, 2, 3월 이 정도까지 잔잔하게 이렇게 있고 그런데 뭐 한 봄 여름쯤 되면은 이렇게 반등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뭐 아직은 모르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는 일단 둔촌주공의 입주 저항의 영향이 좀 부담이 되긴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섣불리 말을 할 수는 없는데 어떤 금리의 하락, 뭐 물량 감소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 내년 뭐 한 여름까지는 봄 여름 정도는 좀 강세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올해와는 다르게 조금 덜 오른 것들이 이렇게 밀려 올라오면서 시장 평균을 좀 올려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러면 네. 지금 집을 사야 될 타이밍입니까? 제 생각은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네. 네. 저는 사도 된다고 봅니다. 원래 9월달에 나왔을 적에 예.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9월달에 나왔을 때 주제가 겨울에 조정이 될 것 같으니까 그때 집을 사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그때는 좀 비싼 것 같았고 일단 조정이 오고 조정이 오니까 좀 협의할 여지도 좋아요. 그러니까 깎아달라고 하던 실제로도 지금 요새 거래가 없진 않은데 거래가 될 때 보면은 매수자가 우위에서 굉장히 좋은 협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때 내가 원하는 집들을 좀 찾아서 거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그런 거에 하나 유리하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기 보시면은 착공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급감하잖아요. 당장 내년 상반기에 강세가 올 거라는 게 틀릴 수도 있잖아요. 네. 모르는 거죠. 제가 강세라기보다는 상승이 올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틀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단기 전망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적에 조금 강한 어떤 상승 요소가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식처럼 지금 이 가격에 샀는데 조금 떨어졌다고 너무 슬퍼하고 이러지 말고 지금 정도 눌림목에서 지금이 조금 불안하면은 뭐 한 달을 뭐 더 지켜볼 수 있죠. 어쨌든 겨울 이런 요상간에 네. 유리한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물건을 찾아서 상승장에는 내가 실거주로 이사를 해도 원하는 물건 찾기도 어려워요. 지금은 조금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할 수 있으니까 이때 사서 쭉 보유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뭐 서울 경기 입주 뭐 물량 완전 급감인 시대도 오고 그러다 보면은 뭐 적당히 내 자산적으로 불리하지 않은 그런 흐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지금이 저점이어서 지금 바닥이니까 사세요는 아니지만 네. 뭐 무난히 살만한 타이밍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특히 내가 산 곳이 올해 엄청 급등한 것이 아니라면은 더욱더 올해 급등한 곳이면은 조금 더 조정을 뭐 기다려볼 수도 있는 것 같고 그거는 약간 시장 상황을 좀 세부적으로 그게 중요할 것 판단해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지금의 흐름이 조금 상승세로 가는 흐름이잖아요. 네. 그래서 내년에도 뭐 전세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그래서 상승세로 간다고 쳐봐요. 근데 그게 계속될 거냐? 그러니까 저처럼 집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하다가 이렇게 계속 가는 거냐? 아니면
몇 년 좀 안 좋았으니까 이게 잠깐 반등했다가 또 좀 지지부진했다가 그러니까 예, 저도 그냥- 그 질문 중요한 질문인데 어. 당장 내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하니까 지금까지 분 전 대표님께 들었으나 사실은 꼭 집을 내년에 팔거나 꼭 집을 내년에 사야 될 것도 아니잖아요. 내년 안 사면 맞아. 갑자기 급등하거나 내년에 못 팔면 갑자기 급락할 거 아니면 예. 전반적으로 앞으로 내년을 포함해서 내년, 후년 한 3, 4년, 5년 뭐 길게 보면 10년까지가 예. 변수가 많겠으나 어떨 거냐. 왜 많은 사람들은 야 여기서는 이제 집값은 내리는 거야. 집값 봐라 너무 비싸잖아. 이걸 누가 사니? 그러니까 원래 집은 우상향이라고는 하지만 내가 보기엔 이거는 이제 뭐 대한민국이 갑자기 미국 되지 않는 한 집값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지. 야 여기서 어떻게 오르냐 이 가격에. 라는 느낌이 있어요. 최근에 몇 년간 갑자기 올라서. 그런 시각으로 보면 내년에는 다시 오를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하더라도 뭐 그러다 떨어지겠지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 조금 좀 길게 보면 전망을 어떻게 하고 변수는 뭡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아까 너무 그 길었다. 17년 동안 네. 평균 4% 올랐다고 했잖아요. 예. 그거를 뭐 17년인데 15년으로 보냐, 10년으로 보냐에 따라서 되게 퍼센트가 달라지니까 언제 사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예. 근데 어쨌든 간에 현재 고점 대비해서 보면은 그러니까 21년이나 22년 초 고점 대비해서 보면은 뭐 강남 송파 이런 것도 사실은 고점 대비 10에서 20%는 떨어진 상황이고 예. 강북의 좀 외곽지 같은 경우에는 30%까지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해도 꼭지보다는 한 30%는 떨어진 상황이에요. 저는 이 상황에서 앞으로의 어떤 부동산 사이클,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음으로 인해서 착공이 계속 밀리고 업황이 되게 안 좋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착공이 계속 밀리면은 3년 후, 4년 후에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 부동산 사이클은 원래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예. 이때는 그럼 다시 상승장이 오고. 예. 예. 그래서 이때 상승장이 올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입주 물량의 부담이 굉장히 적은 시기가 오고 지금 가격 레벨은 꽤나 고점 대비해서는 꽤나 낮아진 상황이고 그러면 지금을 크게 부담스러운 지점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더 떨어질 기대를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지만 할 수도 있지만 거기서 어쨌든 간에 다시 올라가고 뭐 내려가고 이렇게 했을 적에 길게 봤을 적에 지금 지점에서 앞으로 평균 4%의 상승률을 기대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기에는 저는 지금 충분히까지는 모르겠지만 부담 없는 가격이다. 지금이 근데 이제 단지별로 다르겠죠. 지역별로. 저도 지역별로 봤을 적에 되게 부담스러운 곳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예. 제가 지금 얘기하면은 욕을 먹을 것 같아서 부담스러운 저한테 살짝 얘기해 주면 제가 너무 비싸잖아요. 내가 얘기하고 욕 먹을게요. 할 만한 곳들이 있지만 내가 얘기하고 예. 욕 먹을게. 안 그런 곳들도 많아요. 생각보다. 지금 보면은 2020년 가격인 것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공급 부족, 그러니까 지금 공급 부족이 꽤 이슈잖아요. 요즘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 좋으니까 뭐 건설사들도 잘 안 미루기도 하고 뭐 전체적으로 지금 다 공급 부족이 자꾸 이연되는 상황인데 공급이 요게 한 어느 정도 효과가 이게 또 그러다 갑자기 또 한 몇 년은 가겠죠. 공급 부족의 이슈. 몇 년은 가겠죠. 그리고 원래 그거를 막을 수 있었던 게 3기 신도시인데 3기 신도시도 지금 물론 무슨 신혼희망 그러니까 뭐 뉴홈 뭐 그런 일부 시범 단지들은 27년에 입주를 할 것 같은데 네. 대부분의 대규모 입주들은 다 29년, 30년 이후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별로 해결할 게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공급적인 문제가 또 있을 것 같고 물론 무슨 인구 감소 이런 큰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 큰 문제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외곽지들의 좀 불안한 곳들은 있죠. 그래서 어디를 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선택을 좀 어디를 사야 되는지는 중요하겠지만 언제 사야 되는지를 봤을 적에 지금 부담스러운 시점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좀 길게 보면 가장 상승을 막는 가장 큰 변수는 DSR을 과연 강하게 끝까지 유지할 것인가. 이거를 특히 원금을 나눠서 갚으라고 하면서 원금을 30년 안에만 반드시 나눠서 갚으라는. 북유럽 같은 데는 100년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 다른 나라 DSR은 원금을 아주 조금만 갚거나 안 갚아도 되는데 네. 우리나라는 집값에 빌린 돈 다 갚고 그것도 30년 만에 잘라라고 하면 그걸 끝까지 쥐고 있다면 이거는 집을 사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건데 다만 집을 공급하는 이 재건축 있죠. 서울도 이제 재건축 안 하면 집이 공급이 안 되고 1기 신도시도 재건축 안 하면 집이 공급이 안 되고 이제 2기 신도시도 마찬가지 될 거예요. 얼마나 뭐 큰 차이 납니까? 한 10년 지나가면 또 거기도 재건축해야지. 그런데 서울 재건축은 서울 나름대로 안 되고 문제고
주변에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는 거기 나름대로 안 되고 3기 신도시 입주는 제가 장담하건데 입주 못 하시고 그거 1기 신도시 재건축 시작하면 돼야. 거기 대체주택으로 써야지. 그러니 앞으로 30년은 재건축 때문에 난리가 날 거라서 주택 공급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급등할 것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듭니다. 저도 급등은 모르겠지만 마찬가지 생각이긴 한데 이게 약간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되게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기가 올 거예요. 어떤 시기냐면은 예. 재건축을 못하는 시기가 올 거거든요. 아, 지금은 그러니까 용적률 웬만큼 다 아예 져서. 예를 들어서 2035년, 예. 2040년 이렇게 되면은 용적률 같은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그때쯤 되면은 더 이상 굳이 재건축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이미 기존 아파트들의 퀄리티도 좋은 거예요. 예. 지금 예. 15층 아파트, 지금 90년대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은요 어. 되게 안 좋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 신축에 비해서. 예. 근데 2005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굳이 이거를 돈 들이고 몇 년 이주했다가 뭐 사업한다고 난리 나고 이렇게까지 해서 재건축을 해야 되느냐라는 의문도 있고 예. 기본적으로 그들도 이미 300% 용적률이라서 용적률 뭐 400% 올려준다 한들 잘 안 되는 곳들도 사업성이 있고 잘 안 나오죠. 그렇죠. 사업성이 안 나는 곳들도 있고 해서 결국은 우리나라 집값이 비싼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되게 하나는 중요한 거 하나는 불패인 게 감가상각을 어느 정도 어느 순간 역행하거든요. 예. 재건축 때문에. 새 집은 새 집이라서 비싸고 오래진 집은 오래전에 싸야 되는데 예. 새 집도 비싸고 오래된 집도 비싼 거예요. 예.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평균적으로 다 비싼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어느 순간부터는 재건축이 아예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은 아. 자동차처럼 오래된 집은 그냥 싼 거예요. 2030년. 여기서 중요한 질문. 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이라면 예를 들면 어떤 것일까요? 그때 그 기준이. 자, 첫 번째 사업적으로 보면은 일단은 지방은 지금도 어려워요. 지방의 중소도시들은 지금도 완전 5층, 완전 용적률 100%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서야 예. 지금도 건축비 들여서 일반 분양은 건축비가 5억인데 일반 분양은 4억밖에 안 나오면 사업을 못 하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많고 또 두 번째로는 2010년 이후쯤에 지은 아파트들은요. 제 생각에는요. 쉽게 예를 들면은 반포 자이나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같은 데 보면은 거기 2009년에 지었는데 수영장도 있고요. 뭐 카페도 있고 골프 연습장도 있고 다 있어요. 예. 사우나도 있고요. 엄청 대단지에 집도 굉장히 잘 지었어요. 이게 30년 후라고 해서 재건축하자라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반포 레미안 같은 데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커뮤니티 리모델링 하자 우리. 아, 요것만 그렇죠. 좀 바꾸자. 아. 이거를 다 헐구고 그렇게 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2010년대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오래된 아파트들이요. 25년 차가 되면은 집값이 네. 다시 오르기 시작해요. 재건축하니까. 재건축하니까 새 거가 되겠지라고 예, 하면서. 예. 근데 예를 들어서 반포 뭐 자이 같은 데가 2009년식인데 2034년이 된다고 해서 재건축 오르겠느냐? 기대감으로 오르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네. 아. 그러면은 패러다임이 완전 바뀌는 거거든요. 주택 시장 패러다임이. 세게 완전히 길게 비싸고 보면은 오래되면 싸지고. 그렇죠. 어. 그때까지 가면은 완전 이제 공급 사이클 바뀌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한 2030년까지를 예측해 보자라고 하면은 그때까지는 그 정도의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는 건 없을 것 같고 주택 공급은 줄어들고 있고 재건축은 빨리는 안 되고 3기 신도시도 빨리도 안 되고 그러면 그때까지는 어떤 공급이 원활히 안 되면서 그런 약간 상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죠. 아하. 근데 이제 뒷부분이 좀 걱정스러우시니까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2030년까지 해봐야 지금 뭐 한 7년밖에 안 남았으니 저는 이제 걱정스러운 건 예를 들면 지금 내가 서울 어디나 경기도 집에 여기 집이 있어요. 최소한 이게 물가 상승은 방어하면서 갖고 있어야 이게 내 노후 자금이 되는 1주택자들이 버글버글 하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 집들이 감가상각이 돼? 감가상각이 되면서 계속 여기는 재건축이 안 되니까 시멘트 덩어리야 라고 생각하면 그냥 1, 2억을 향해서 내려갈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렇죠. 네네네. 여기에 재건축이 된다고 하면 동네 집값 근처를 유지하면서 이게 될 거 아니겠어요. 네. 지금 이 패러다임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네. 서울에 있는 집들은 대체로는 다 재건축이 될 거야 라고 하고 있으나 서울도 안 되는 지역 있을 거고 경기도 외곽으로 나가면 안 되는 지역 더 많을 거라면 어디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지금 알아야 내가 지금 집을 살 때 거기를 안 사고 여기를 사지. 네. 그거는 10년 후의 일이에요.
아니 10년 후를 알려줘야 지금 가격이 반영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방향을 알려주세요. 아니, 그래서 어. 사실은 말씀대로예요. 그러니까 예. 말씀대로라서 전국적으로 보면은 뭐 저는 뭐 제 의견이지만 예. 저는 지방의 중소도시에 조심스러운데 예. 집을 사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 감가상각으로 결국은 귀결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서울 이제 경기나 이런 데서 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인프라나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을 텐데 예. 그래서 웬만하면 사실은 이것을 뭐 내 집 한 채라고 쳐도 어쨌든 투자적인 개념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예. 사실은 좀 수도권은요. 그것도 잠깐 뭔가 말이 벗어나는데 수도권은요.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은 수도권 위주로 발전해. 전국 무슨 지방 균형 발전이라고 해놓고는 신도시 짓는다고 하고 거기다가 인프라 GTX 연결하고 좀 말은 지방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데 네. 다 수도권을 계속 발전시킨단 말이에요. 그렇죠. 업무지구를 네. 송도의 바이오 중심 업무지구 어디에 선정할 거야? 결국 송도에 하잖아요. 네. 대전도 후보였는데. 그리고 거기서 지어야지 기업들이 결국 거기에 들어오고. 그래서 주요 업무지구들이 다 서울에 들어오고 신도시 주택 공급해야 되니까 신도시를 지어. 신도시 예. 어디서 지어요? 수도권에 짓잖아요. 다. 예. 3지 신도시 다 수도권이잖아요. 수도권에 짓고 집만 지으면 안 돼. 집만 지으면 안 되니까 GTX 연결해. 예. 9호선 연결해. 일자리도 있어야지 테크노빌리 만들어. 이렇게 해서 수도권만 확장을 하고 있어요. 수도권은 어쨌든 개발에 대한 어떤 포텐셜들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지금 국가적으로 탈서울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탈서울. 서울이 넓어지고 있어요. 이건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럼으로 인해서 수도권은 계속 어느 정도 방어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사회적으로 좋건 안 좋건 요건 떠나서 예. 지방은 지방은 여기에 어떤 단기적으로 내가 요거 사서 3년에 팔 거야. 이런 거 말고 예.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 쉽지 않을 수 있고 그나마 지방에서도 결국은 거점 중심지가 탄생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무슨 메가시티 뭐 이런 걸 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충북 권역에서 뭐 어디, 경남 권역에서 어디, 거기서 이탈하는 지역들은 소멸이라는 말은 자극적이지만 적어도 아파트 가격 측면에서는 계속 감가상각이 될 수밖에 없죠. 재건축도 못하고 인구는 소멸되고. 알겠습니다. 예. 그럼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신혼부부가 이제 뭐 내년에 나오는 무슨 신생아 특공이든 뭐든 그걸 사서 경기도 일산에 30년 차 된 아파트를 살려고 합니다. 일산에는 뭐 그 정도 아파트가 대부분이니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산을 딱 일산에 30년 차. 그러니까 이게 재건축이 되면 되고 괜찮은 거고. 그러면 어. 괜찮은 거지만 어. 지금 일산뿐만 아니라 일기 신도시 예를 들면 파주 경기권이고 수도권이고 도시들이 있는데 거기 있는 아파트 뭐 20년 차, 30년 차를 산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산은 괜찮습니다. 일산은 괜찮아요? 네, 일산은 괜찮습니다. 일산은 진짜 공격적으로 제가 물어본다. 진짜. 오늘 이제 섹션 두 번째 섹션은 원래 일기 신도시 얘기를 갖고 나왔었는데 예. 일산은 괜찮습니다. 일산이 괜찮은 이유는 예. 일단 일산은 특별법의 수혜를 받아요. 어. 특별법의 수혜를 받기 때문에 재건축이 좀 더 유리합니다. 어. 재건축이 조금 더 유리하고 아. 일산은 재건축에 대한 그 재건축이란 건요 주민들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예. 어디는 추가 분담금이 비슷한 수준의 어떤 소득이나 자산 수준의 지역이라도 어디는 추가 분담금 2억도 못 받아들이고 어디는 네. 3억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거는 약간 의지 같은 거거든요. 예. 일산은요 주민들의 재건축 의지가 너무 강해요. 그런데 예. 정부에서 특혜를 줘야 하는 특별법이 통과돼야 네. 재건축이 되고 네. 그 특혜를 주느냐 마느냐 가지고도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이잖아요. 네네. 그게 자연스럽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이거는 뭐 반대로 생각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원래 특별법 없이도 일산도 단지별로 달라요. 네. 될 단지들이 꽤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일산이 구축이 되게 집값이 싼데 생각보다 거기에 드문드문 주상복합 신축들이 있거든요. 있어요, 거기가 그렇죠. 꽤 비싸요. 네. 킨텍스 쪽은 13억, 14억 하고요. 요즘 요젠 YCT라고 거긴 또 한 10억 몇천 하거든요. 근데 재건축 후에 그러면 기대값이 10억 이상 되는 단지들이 많은 거예요. 왜냐면 네. 이미 신축들이 그런 증명을 하고 가격이니까. 있으니까. 예. 근데 재건축 후에 10억 이상 되는 곳들은 용적률이 웬만큼 높지 않으면은 재건축을 할 수 있어요.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난 안 할게 지금 이런 거는 지금 5, 6억이면 할만하다 이거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가격이. 일산 주민들은 약간 서름이 있거든요. 집값에 대한 약간 상대적 그렇지, 박탈감.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재건축만이 살 길이다 이런 사람들이 되게 예, 많아서 예.
일산은 주민들의 의지, 주변 신축의 집값, 그다음에 지분 이런 거 다 복합적으로 봤을 적에 재건축이 될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일산보다 더 상급지도 주민들의 의지가 떨어지면 모르겠는데 예. 뭐 일산 얘기를 딱 집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일기 신도시 중에 될 만한 곳들이 많고 예. 그 중에 일산은 괜찮은 곳이니까 거기에 좀 오래된 곳에 신혼부부가 약간 몸테크적으로 들어가서 사면은 살기는 좀 불편하고 뭐래 일산 자체는 살기 좋지만 잘 좋습니다. 네. 네. 서울에 오기가 아파트는 조금, 좀 오래됐지만 GTX도 들어올 수 있고 들어오고 재건축도 하고 하면은 뭐 알겠습니다. 여기가 감가상 아까 말씀드린 감가상각의 문제가 될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고 그러니까 봅니다. 진짜 재건축이 될 수 없을 만한 지역들.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수도권이 아닌 지역들, 혹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을 것 같은 지역들. 그런 곳들은 감가상각이 오히려 나중에 일어날 것이다. 거의 약간 좀 세게 말하면 슬럼화가 될 가능성이 사실은 있죠. 예를 들면 안 되는구나. 예를 들어 주세요. 빨리 알아야 어쨌든 대책도 뭐 세우죠. 무슨 시 무슨 군에 랜드마크를 지은다고 초고층 아파트를 지어버려요. 그럼 이거는 나중에 안 뭐 되지, 그렇죠. 그렇지. 근데 있거든요. 있어요. 왜냐면은 되게 그 부동산 화랑할 적에 지은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그럼 반대로 수도권은 여전히 재건축 이슈가 계속될 것으로 봅니까? 그러니까 그 일기 신도시 잠깐 제가 요 한 장만 좀 보여주실래요? 네. 네. 특별법이 계류가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분명히 통과가 될 거거든요. 네. 총선 중에 통과될 겁니다. 그럼 여기 요거 하나만 띄워주시면은 요게 다 특별법 대상이에요. 성남 분당 고양 일산 인천 연수 부천 여기가 다 순동, 특별법 대상이고요. 서울 그다음에 중계. 우리도 해줘라고 창원이 우리는 요 특별법 대상은 원래는 아닌데 산단 국가 산단 지역이니까 산단 지역 해줘라고 했더니 네. 요거 시행령을 통해서 넣는다고 했고 수지같이 요거 하나 갖고는 안 되지만 두 개 지구를 합치면 되는 곳들 합쳐갖고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합쳐갖고 보면은 한 요 특별법이 유지가 되는 한 진짜 많은 곳들이 재건축의 대상이 될 거고 지방도 포함해서. 예. 근데 여기도 나름 요 지금 여기 표시한 것들이 딱 그 일기 신도시 1990년대에 지어진 그 200만 원 딱 지을 적에 그 곳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 어떤 데드라인. 그 이후 그 외곽 혹은 그 이후에 지은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여전히 재건축을 추진할 만한 곳들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은 감가상각 얘기를 하는 건 되게 지금 제가 빨리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예. 굉장히 장기적인 패러다임으로 이게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당장은 오히려 재건축 사이클에 들어와 있다라고 오히려 90년대에 지어진 진짜 많은 아파트들을 재건축하는 사이클이잖아요. 예. 한동안은 완전 재건축 사이클이죠. 반대로 오히려 한동안은 재건축 사이클이죠. 어. 이게 끝나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얘기를 아까 말씀드린 거고 한동안은 90년부터 한 97, 8년까지 지어진 아파트들 요 재건축 사이클이 11, 20년? 그 정도 한 15년 갈 거다. 충분히 가겠죠. 15년. 15년. 알겠습니다. 일기 신도시 집중 분석은 다음 시간에 들어야 되긴 하겠네요. 원래 오늘 일기 신도시 집중 분석 하려고 했는데 참 앞에가 이게 길어져가지고. 이제 그렇지. 근데 다만 걱정되는 건 예. 지금 일기 신도시에 말씀하신 대로 새 아파트 지으면 일산에 예. 국평 10억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일산에 몇 채 안 되니까 그게 10억이지. 일산 전체가 다 그런 10억 아파트로 덮일 때 10억일 수 있을까? 그리고 거기 일산은 그거보다 거의 한 50% 정도 양을 더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다 덮여도 10억일까? 그리고 그렇게 일산의 아파트가 그렇게 늘어나면 파주는 어떡하지? 파주도 큰일이지. 네. 어디서 그걸 물량을 빈집 채우는 거야 걱정 없는데 지방에서도 올라오시고 하면 되니까 10억을 유지하면서 채워야 되는데 그게 채워질까? 그리고 신도시들 일기 신도시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다 재건축을 하면 그런 모양으로 바뀔 텐데 그 수요가 어디서 있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다음 시간에 알려주실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싸지면 좋지 뭐. 네. 저희 아이들이 이제 수능 시험 보고 나서 이제 고4가 되거든요. 네. 그런데 자기들은 집을 어디서 사냐고 엊그제부터 물어보기 시작해서 제가
저는 노후를 가능하면 일산 근처에서 보내려고 합니다. 그 동네가 살기 좋거든요. 네, 살기 좋죠. 출퇴근만 안 하면 이놈 그런데 어. 재건축이 안 될 것 같아서 걱정이라 자꾸 여쭤봤습니다. 이게 뭐 일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그 애매한 주택들의 미래에 대한 문제라서 네 여쭤봤어요. 요즘 하여튼 재개발, 재건축 이 문제는 계속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20년이 그게 화두랬잖아요. 네. 그래서 네. 우리 둔촌 장순원 기자가 요즘 그것만 파고 다니는 거 요즘 아니에요? 그것만 파고 다닌다. 아, 그럼요. 오늘 안 네. 계실 때 리모델링도 빨간불이래 요즘. 내가 리모델링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리모델링은 돈도 똑같이 들어, 기간도 네. 똑같이 들어, 늘어나지도 않아, 모양도 이상해져. 어. 왜 하냐는 거예요. 저는 왜 하냐는 거. 그게 서울시 입장입니다. 서울시에서 나온 줄 알았어. 다 한다니까 다. 자, 예, 알겠습니다. 네. 분전 아카데미 김건우 대표님은 요즘 하락은 그렇게 깊은 하락이 아닐 수 있고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오를 가능성도 있어 보여서 걱정이 좀 든다. 그런 방향으로 조심을 좀 합시다. 그런 말씀. 그런 말씀이셨죠? 예.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어.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분전 아카데미 김건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2%였습니다.